어휘할 차례인가요? 자, 거기 어휘의 종류 그래서 외래어의 어원, 중국에서 유래된 거, 몽고에서 우리 유래된 거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고유어로 알기 쉬운 외래어나 한자어. 요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밑에 특히 고유어로 알기 쉬운 외래어나 한자어 중에서 특히 부사. 부사에서 도대체, 딸의 도대체, 심지어, 전혀, 다음에 정말로, 조용히. 조용은 원래 종용에서 나온 말이 종용. 한자 옆에 보이죠? 종용. 이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관농별곡에 나와요. 종용한다 이기상, 활언한다 이기계 뭐 해가지고 그 관동별곡에 정철이 강릉 그 바다, 강릉 앞바다, 경포 앞바다를 묘사할 때 종용한다. 그때는 이제 국외음악 안 돼가지고 종용한다라고 한글로 써있죠. 종용한다라고. 다음에 은근히, 흐지부지. 예, 흐지부지는 원래 음이 그 옆에 한자 음이 휘지부지죠. 휘지부지. 다음에 뭐 용어는 읽어보시면 알겠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 요거는 한국식 한자어라고 그래요. 한국식 한자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안 써, 이 한자어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다음에 외래어로 알기 쉬운 고유어. 예, 여기 4번 고유어입니다. 도무지, 생각, 손방, 후미지다. 예, 이런 단어들. 다음에 수량과 관계 있는 우리말의 단위. 예, 작년서부터 우리 지방지계에서 이 문제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재작년까지는 보였는데 작년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1년 안 보였다고 해서 올해 또 안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니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뭐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옆에다 써 있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72번 이미 예습을 해왔겠지. 자, 다음 중 고유어인 것은 하고 문제 나왔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장마. 원래 장마라고 하는 말은 마에서 나왔어요. 마. 장마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그냥 마야, 마. 마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내리는 비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73번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요. 1번 먹으로 할 때 먹은 한자에서 유래된 우리말 한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 되면 이것도 외래어의 일종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이 외래어라는 것이 한 200~300년 정도 쓰다 보면은 200~300년 정도 쓰다 보면 우리 언중들이 외래어라고 못 느껴요. 왜? 오래 쓰니까. 그래서 먹은 한자어 먹묵자에서 온 말. 다음에 2번 고추도 외국에서 온 말이고, 다음에 3번 고추는 아마 일본에서 왔겠죠. 고추라고 하는 이 작물이 일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화생방전을 위해서 이 고추를 가루를 사람한테 뿌린다든지 내지는 고추를 태워서 그 연기가 굉장히 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화생방전 도구, 일본에서는 예전에 이 고추를 사약계 재료로도 썼어요. 근데 이제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180년? 200년이 채 안 됐는데 이제 임진왜란 까먹고 또 뒤에 또 서로 외교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일본 통신사가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보니까 조선 놈들이 고추를 자기네들은 사약으로 쓰는 건데 그 고추를 생고추를 또 고추장에다 또 찍어 먹네. 이거 보고 일본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 아니야. 다음에 3번 붓은 부필자에서 온 거고. 4번에는 예, 뭐 외국에서 온 말이 없어요. 다음에 고무. 예, 고무는 프랑스 어원이에요. 이게 고무. 프랑스에서 온 말. 근데 고무라고 하는 말도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말처럼 굳어져서. 자, 다음에 74번. 그러니까 나중에 한 200~300년 후가 되면 우리 자손들은 인터넷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착각을 하고 살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화 돼 가는 거예요. 다음에 한자어로 적을 수 없는 말. 한자로 적을 수 없는 말로만 묶인 것. 1번 저울, 딸의 저울, 당근, 고구마, 마늘. 얘네들은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입니다.
다음에 2번 귤. 귤은 한자로 적을 수 있는 귤. 다음에 3번에 사자. 네, 한자어입니다. 호랑이. 호랑. 요게 한자어예요. 다음에 4번에 의자. 네, 요게 한자어예요. 나머지 건 다 고유어입니다. 걸상을 보니까 생각나는 70년대 아재 개그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역사 시간에 한 학생한테 선생님이 물어봤대.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이름이. 그 학생이 저 옆에 있는 친구가 의자를 가리키더래. 그거 보고 걸상왕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다음 75번. 뭐가요? 걸상이 옆에 있어요? 걸상 한자오네. 보자, 걸상이 윗상자 쓰나요? 아니면 상상자 쓰나요? 어디 있어? 2번에 1번? 걸상, 그러네. 상자가 보이네요. 자, 다음에 75번. 한자어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흉내는 고유어. 도대체가 아까 나왔었죠. 부사어로.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부사어, 한자어에서 기원된 부사어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 다음에 아마도 고유어. 생각. 이 생각을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을 생자에 깨달을 깍자로 적어요. 또 한자로. 생각은 고유어입니다. 다음에 5번 구실. 그래서 75번은 정답 2번. 76번, 이거 뭐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용어 해설이 올바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네. 1번, 미역국을 먹었다처럼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은 관용어. 속담이 아니라 관용어. 다음에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 분호하는 방언을 사회 방언이라 한다. 이건 맞네요. 다음에, 주로 이제 사회 방언은 대표적인 게 은어. 어떤 세대나 어떤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있죠. 은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다음에 3번.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휘를 전문어라고 한다. 전문어. 다음에 특정 집단이 외부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숨길 목적으로 쓰는 말을 아까 얘기했죠. 은어. 요게 이제 사회 방언에 속해요. 요 은어가. 다음에 전문어도 사회 방언에 속해요. 그 집단만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5번. 사람들이 불쾌감이나 공포 때문에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말을 금기어. 꺼려하는 거. 금기. 뭘 금지한다는 뜻이죠. 하지 말라요. 왜? 싫으니까. 그거 하면 싫으니까. 다음에 완곡어는 금기어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금기어는 하지 말라는 거고 완곡어는 뭐예요? 부드럽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게 돌려서 말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문 열어보다는 문 좀 열어줄래? 이게 완곡어. 우리가 처음에 문법을 배우기 전에 문 열어는 명령문, 문 좀 열어줄래? 이거는 청유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완곡한 표현. 77번. 70을 뜻하는 70살과 다른 의미, 요 나이를 뜻하는 단어들 있죠. 뭐 계속 나와요, 이거는. 정답은 고희, 종심, 희수, 망칠. 망칠은 70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직 70이 안 됐어. 그래서 60살을 의미합니다. 60살. 60. 60이 되면 이른을 바라보잖아. 61살. 회갑하고 같은 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나이도 먹는다고 그러죠. 왜 나이를 먹는다고 했을까? 영어식 표현은 무조건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은 올드야. 근데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그러죠. 늙는다고 잘 안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회갑이라는 게 회갑. 돌아올 회잖아. 그죠? 이 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태어난 걸 의미해. 그러니까 한평생을 사람의 인생을 갑이라고 그래. 그래서 회갑. 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회갑서부터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61세를 한평생으로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1세, 만 60세를 한평생으로 정해놓고
인간은 여기까지만 살으면 돼요. 그러니까 뜯어먹는 거야, 계속. 뜯어먹어서 다 먹으면 회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회갑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뭐야? 하늘이 다시 먹을 걸 또 더 준 거야. 보너스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78번 그래서 다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 그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뭐 50이 안 됐다고 그러죠. 자, 다음에 78번 다음 중 가장 많은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이수는 몇 살? 요게 60살. 우리 나이로 60살. 다음에 불옥은 40 또는 40대를 이루는 말이죠. 다음에 희수는 77살. 미수는 88살 이렇게 되죠. 77번은 답은 4번. 망칠은 61살. 응? 70살과 다른 의미잖아. 이렇게 나도 다른 갖고 자꾸 틀리는데, 다른 갖고 틀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나처럼, 꼼꼼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79번. 특히 공무원은 좀 쫀쫀해야 돼. 공무원이 너무 대범하면 안 돼. 그죠? 79번. 촌수 문제. 고모는? 촌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돼요. 짝수 촌수와 홀수 촌수가 있는데, 짝수 촌수는 나랑 학렬이 같아. 그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나랑 형제, 친형제 이촌이죠.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들의 그 자식들은 나랑 사촌 형제지. 사촌 형제라고 그래. 다음에 육촌 형제라고 그래. 팔촌 형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짝수 촌수는 일단은 형제야. 다음에 짝수 촌수에 예외가 있어. 위로 올라갔을 때 나보다 2대 높은 쪽이 또 짝수 촌수야. 할아버지. 다음에 고조부. 이건 짝수 촌수야, 여기는. 다음에 홀수 촌수는 아래, 위, 가 무조건 아래, 위. 그러니까 홀수 촌수면 나보다 한 학년이 높든가 아니면 한 학년이 아래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랑 일촌이죠. 아버지의 형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삼촌이라고 부르죠? 촌수를 직접 부르잖아. 삼촌이라고. 그러면 삼촌과 동학렬이 누구야? 고모죠. 그러니까 삼촌이지.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이 이거 좀 틀려. 못 배운 분들이 오촌 당숙이라는 말을, 육촌 당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육촌은 형제야. 당숙 할 때 숙자는 아저씨 숙자야, 그게. 그러면 아버지 뻘이라고 그분이 육촌이 될 수가 없지. 삼촌이 되거나 오촌이 돼야 되는데 당숙은 우리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당숙이라고 그래. 요즘에는 뭐 촌수 따지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엊그저께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족보 얘기가 나왔어. 저 아주 나랑 친한 친구가 나한테 꼭 서자라고 놀려요. 서자는 서자야. 내가 그 세종대왕의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의 큰아드님이 우리 이제 시조니까, 그러니까 그 시조, 우리 시조의 그 아버지가 세종대, 쓸만해. 그죠? 서자는 서자지 뭐. 난 서자래도 괜찮아. 왜? 우리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니까. 뭐 서자니까 뭐가 관계가 있어. 근데 촌수 따지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요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고모는 삼촌, 당숙은 아까 얘기했죠. 오촌. 하여튼 숙자는 아저씨 숙자야. 그럼 아저씨면은 홀수촌수로 가야 돼. 다음에 백부는 큰아버지. 숙부가 작은아버지. 그래서 백부는 삼촌. 다음에 숙부, 작은아버지, 삼촌. 다음에 외종형이라고 돼 있죠. 형이야, 형. 그럼 짝수로 가야 돼. 사촌, 팔촌 이렇게. 그런데 외종은 외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외삼촌의 아들들 또는 이모의 아들들. 여기가 외종 형제야. 나보다 형이면 외종형. 나보다 이제 아우가 되면 외종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나랑 학렬이 같으니까 짝수, 촌수, 사촌, 팔촌으로 가는데 8촌까지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지금까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촌수가 6촌까지 나왔어요. 6촌까지. 최근에 더더군다나 촌수 따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향에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제 그 집안 큰 제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요. 그 다 모여요. 이제 우리 그 족보에 올라 있는 대부분 다 모이고. 근데 내가 학렬이 조금 빨라. 그러다 보니까 7, 80 노인네들이 나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앉을 때는 학렬별로 앉는 거야. 그래가지고 7, 80 먹은 어른들이 먼저 와가지고 나한테 큰절을 해.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뭐 아저씨 오셨습니까? 해가면서 아주 불편해. 다음에 80번. 제시된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9번 촌수는 그 제 단과책이나 또는 다른 책에 보시면 촌수보라고 그래가지고 친가 촌수보, 외가 촌수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초에서부터 그 인권위원회에 그 호칭, 지칭어, 우리 가족 간의 호칭어가 그 인권 문제로 이제 제소가 돼가지고 현재 심사 중이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의 호칭어가 남자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호칭어, 지칭어 또는 이 촌수를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뭐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발표가 날 때까지는 내가 보기에 3월 28일 그 국가직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기 힘들어요. 발표가 되면은 새로운 호칭어가 지정이 돼서 발표가 나오면 그 다음 그 해나 발표된 그 이듬해 정도는 나오겠지. 시험 문제 한번 발표가 됐으니까. 특히 이런 호칭어나 지칭어 문제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 공무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발표가 되면, 개정이 되면 아마 그 해,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 5월 말까지 발표가 안 됐다. 6월 초쯤에 발표가 난다. 이거는 6월달 시험에 반영이 안 돼.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쯤에 이제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호칭어를 지금 개정 중에 있다고 해서 작년에 문제가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자, 다음에 제시된 호칭어나 지칭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읽으세요. 시작. 예,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네, 주로 이제 그 자애로울 자자가 보이죠? 요 자자가 많이 들어가, 엄마한테는. 다음에 3번. 예, 이게 남해가 아니라, 예, 나의 돌아가신. 시작. 예, 다음에 4번. 네. 그런데 올해 국가직까지는 이 호칭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수량과 관련 있는 우리말 단위 또 나왔네요. 81번으로 갑니다. 바로. 다음 밑줄 친 것들은 물건을 셀 때 쓰는 말들이다. 괄호 안의 수량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참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먼저 고등어 한 손은, 손은 항상 두 개야. 손 몇 개? 이렇게 외워. 손 두 개요. 다음에 한약 한 재는 20첩. 지금은 파우치로 이렇게 비닐 파우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죠, 그죠? 다음에 배추 한 접은 100포기. 다음에 북어 한 쾌는 20마리. 바늘 한 쌈은 24개. 김 한 톳은 100장. 그래서 그나마도 여기 6개 단위는 잘 나오는 단위들이에요. 그나마도. 그래서 정답은 266개가 정답일걸? 82번. 고요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1번 읽어보세요. 그렇지요. 개차반이라는 말 쓰죠, 우리. 2번. 원래 뜻이에요, 이게. 이게 사전적 의미야.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대체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인 경험, 뭐 이런 게 좀 적고, 이제 초보자인 사람들을 놀려서,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하는 말로 하룻강아지란 말을 쓰죠. 다음에 3번. 4번. 아까 손방, 그 고유에서 고유어라고 그랬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나머지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문맥적 의미로 다 해석이 되어 있는데 2번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돼. 괴발, 개발도 원래 사전적 의미는 고양이 발, 강아지 발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83번 단어의 뜻이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읽으세요. 시작. 2번 예, 내가 그 대학원 때 이 담배 이름을 져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됐던 적이 있는 담배 이름 시납으로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예, 판매되다가 내가 져서 올해 판매를 안 했어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패가 망가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지요? 담배 피면. 3번 시작. 예,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나와 그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여기에 이제 그 점순이 성격으로 의문스럽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음에 4번 깜냥깜냥 부사지요. 뜻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능력 이런 뜻이에요. 깜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공개적인 석상에 썼던 분이 바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었어요. 다음에 5번 읽으세요. 시작. 예. 다음에 84번 우리말의 의미가 잘못된 것 1번 읽어. 시작. 예. 2번. 예. 다음에 거기 희아리는 거기 뜻 좀 읽어봐.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을 희나리라고 그래. 희나리 구창모 노래 제목이죠. 희나리라는 구창모라는 가수의 노래가 있었어. 이거 기억하는 분은 나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실 거예요. 희아리는 그 약간 상한 채로 말려서 저 표면에 희끗희끗한 점이 묻어 있는 고추. 약간 상한 상태로 말라서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남아있는 고추를 희알이라고 한대요. 참 어려워요. 그죠? 이걸 나도 몰라 이거는. 촌에서 살아본 사람이나 알지. 그리고 우리 고유어는 사투리들이 많기 때문에 촌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어떤 지역에서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에 4번. 예, 함초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충북이 낳은 유명한 시인 정지용 시인의 향수. 향수라는 그 시의 이연인가에 나와. 이연인가. 함초롬하다. 함초롬이 가지런하게 이런 뜻입니다. 함초롬하다에서 함초롬이가 되면 이게 부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가지런하게 이렇게 뜻이 되고. 다음에 5번. 만문하다 이런 단어 보셨어요? 안 봤어도 아는 척 해야 돼.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에 85번 갑니다. 모자가 강을 건너 노루목에 당도했을 때는 툭툭 쏘는 겨울 햇살이 질척하게 눈을 녹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문순태 타오르는 강.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 현대소설 읽을 때 꼭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체크해놓고 찾아 나와야 돼요. 이 소설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 소설의 삼총사, 사건, 인물, 갈등, 시점, 다음에 소설 방식, 다음에 어휘 이렇게 정해져 있어. 소설에서 낼 수 있는 문제가. 실제 시는 주제를 묻는 문제가 꽤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시는 짧거든. 게 전문이 다 실릴 수가 있거든, 시험지에. 근데 소설은 전문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짧아도 전문이 다 실리질 못해. 단편소설이라도 요만큼 실리거든, 요만큼. 그죠? 지문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가지고 주제를 묻는 문제를 낼 수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심지어 어떻게 나냐면 제목, 주제, 제목, 주제, 제목, 주제, 제목, 주제 틀린 거 찾아라. 여러분들은 10년 전쯤에 시험 안 본 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때는 그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아. 지금도 그런 문제 내는 직렬 있잖아요. 서울시. 서울시는 지금도 그렇게 문제 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문학 이론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식으로 바뀌면서 지금 문제 스타일로 됐는데 서울시는 지금도 그런 문학 이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죠. 원래 뜻은 노루가 자주 다니는 길목. 노루는 숲의 세계에서 포식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 중에는 가장 밑에, 생태계 가장 밑에 있는 초식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루는 항상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돼. 그러니까 노루는 좁은 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그래서 노루목에 덫을 놓다 이런 예문이 사전에 실려 있어요. 노루목에 덫을 놓다. 노루가 다니는 길목에. 다음에 여기서 노루목은 그게 아니라 넓은 들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좁은 지역.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지역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좁아지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이렇게 좁아지는 지역을 그런 길을 병점. 나 그 말도 처음 들어봐요. 병점 현상. 병점 현상. 병목 현상. 그죠? 병목. 병의 목처럼 갑자기 좁아진다고. 그게 바로 노루목이야, 그게. 다음에, 그래도 힌트는 줬잖아요. 그죠? 86번. 가나의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단어 뜻도 알아야 되고, 문맥도 알아야 되고, 그죠? 1번, 노박이. 무슨 뜻이에요? 한 곳에 붙박이로 붙어 있는 사람. 한 곳에 붙박이로 있는 사람을 노박이. 안 움직여. 한 군데 있으면 가만히 있어. 노박이. 다음에, 노라리. 느낌이 좀 날라리하고 비슷해, 그죠? 단어가, 건달처럼 건들 해가면서 세월만 허비하는 행위를 노라리 또는 그런 사람을 노라리라고 합니다. 건달처럼 건들건들하게 놀면서 세월을 허비하는 행동 또는 그런 사람. 다음에 논다니 이것도 뭐 느낌이 영 별로야. 아주 안 좋은 뜻이죠.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다음에 노누매기. 여러 몫으로 갈라놓는 일을 노누매기. 여러 몫으로 나누는 일. 또는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몫을 또 노누매기라고도 한대요. 참 우리말 이렇게 이쁜 말들이 있는데 이걸 좀 써야 돼 자주. 그렇다면 정답은 넘어갑니다. 문학으로. 작년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예외 없이 문학 이론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인데 작년에는 국가직에서도 나왔었고 지방직에서 나왔었고. 자, 그 한 문제, 그 두 문제 중에 국가직 한 문제, 지방직 한 문제 나왔던 문학 이론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요거. 문학의 미의식, 숨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요거. 첫 번째가 숨고미, 다음에 우아미, 다음에 비장미, 다음에 골개미 이렇게 되죠. 숨고미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숨고미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이상. 현실이 아니라 이상. 안 적어도 돼요. 밑에 있어요. 또는 읽어. 시작. 제망매가가 왜 숨고미냐면 누이가 죽죠. 그거 우리가 체험한 건 아니잖아. 그죠?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다음에, 그러니까 체험할 수, 아름다워, 하여튼 간에. 멋있어. 아름다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앞으로 내가 체험할 거야. 그러면 숨고미. 아름다운데,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우아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그래서, 우아미 읽어봐. 이 우아미를 가장 잘 표현한 우리 현대시인 그러면 조지훈의 승무 또는 고풍의상 뭐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름다워. 그때 이 아름다움이 현재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뭐야? 순금이. 현재 나타나. 그럼 우함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다음에 비장미 읽어보세요. 시작. 비장미는 왜 안 읽어? 네. 네, 비장미하고 골개미는 순고미와 우아미는 서로 성질은 같아. 성격은 같은데 한쪽은 앞으로 해야 할 것, 한쪽은 지금 되고 있는 것, 현실에 나타나는 거 이런 차이인데 비장미와 골개미는 비장미는 이상이야, 이상. 현실에 안 나타나는 거야. 다음에 골개미는 현실에 나타나는 거야. 또 차이가 뭐냐? 비장미와 골개미는 반대 상황이야. 상황이. 비장미는 말 그대로 무슨 비자? 슬플 비자. 장엄할 장자. 내가 그랬지요. 예전에 이거 설명할 때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게 비장미라고. 슬프지만 뽀대가 있어. 장엄하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뽀대 있다. 폼생. 우리 이순신 장군은요. 죽을 때까지도 폼생 하셨던 분이야. 어떻게 보면. 다음에 골개미 읽어봐. 시작. 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학 정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해학과 풍자지요.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게 골기예요. 재미있기도 한데 그 안에 뭔가 뼈가 있어 지금. 그게 골기야.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다음에 골개미. 요 표를 그냥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현재 있는 것, 현실, 현재 나타나니까 현상. 요 두 개가. 다음에 요거는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할 것.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상. 다음에 꼭 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위성.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얘네들 둘은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서로 합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둘은 완전히 이건 슬픈 거고 이거는 웃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격상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비장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지 않았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똑같은 있어야 할 것으로 순고미는 아름답고 기쁜 것, 있었으면 좋겠는 거, 생겼으면 좋겠는 거, 요런 의미야. 그래서 밑에 보면 슬픈 상황, 뭐 자연을 소개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이죠. 자, 다음에 87번. 전통극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미의식은 골개미. 요와 사계 작년에 국가직인가 나왔잖아요. 골개미 답인. 골개미. 그래서 혹시 풍자와 해악이 보이면 선택지에 풍자와 해악 요게 보이면 요게 답이야. 그냥 우리나라 이 전통 미의식 그러면. 근데 풍자와 해악이 안 보이고 골개가 보이면
골개가 답이야. 왜? 골개는 풍자와 해악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는데 도무지 이 답을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선택지에 풍자와 해악이 있거나 골개가 있어. 그럼 그거부터 찍어. 근데 보니까 골개는 없고 풍자 따로 해악 따로 이렇게 풍자 따로 있고 해악 따로 있어. 그때 이제 그 분명히 보기 지문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웃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악이야 무조건. 뭐 비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건 풍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모를 일은 없어요. 88번 누구의 무슨 시? 예,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고 남씨는 아니에요. 누굴까? 김상용. 예, 김상용 그러면 전원파 자연시인이라고 그래. 내가 종합반 때나 단과반에서 현대시는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어? 시인 중심으로. 시인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게 가장 쉬워요. 우리 공시는. 그래서 물론 여기는 지금 작가와 작품명이 안 써있죠. 내가 일부러 뺐어요. 여러분들 자꾸 찾아보라고. 그래서 김상용은 자연파 전원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연파 전원 시인은 어떤 시인들이냐면 조선시대 때 우리 시가문학, 시조나 가사의 대부분이 절반은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시가문학이었어. 그 조선시대의 주류 문학이었던 자연 친화적인 시가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시인을 자연파 전원 시인이라고 하고 자연파 전원 시인에는 첫 번째 딸의 신석정, 청록파 누구 딸의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다음에 이 김상용.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청록파가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 이 양반들은. 그래 청록파가 유명한 거예요. 자, 한번 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시를 읽을 때는 천천히 젖어. 이 시 한 편 읽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그죠? 일단 감동을 받아야 해. 소설이고 시고 이게 예술작품이잖아. 그죠? 그럼 예술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감동을 받았어. 그러면 문제를 주잖아. 100문제 중 100문제 다 풀어 그 학생은. 근데 감동을 못 받고 감동이 안 오고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비추치고 외웠어.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요. 문제를 주면 10문제 주면 5문제 틀려. 본인이 한번 느껴보세요. 시는 내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는 뭐로 읽어라? 가슴으로. 소설은 눈으로. 따져야 돼. 소설은 따져야 돼. 소설은 딱 읽는 순간부터 등장인물 이름 나오기 시작하면 밑줄 치고 막 자기가 이렇게 따져놔야 돼. 그런데 시는 처음부터 따지려고 하지 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못 배운 거야, 시를. 본인이 먼저 느끼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시 공부할 때 옆에 이제 뭐 설명이 써 있잖아요, 책에. 그럼 뭐부터 읽어? 설명부터 읽어. 이게 문제라고. 본인이 한번 시를 천천히 읽어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아 이런 시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설명을 읽어. 설명을 읽은 다음에 다시 그 시를 읽어봐. 그럼 또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는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설명 갖고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교육부에서 현재 수능에 출제할 수 있다 라고 문학 교과서에 실어놓은 현대시가 과연 몇 편 될까? 820편. 그게 공시에 나온다고요. 그럼 그 820편 다 외울래? 그건 힘들어,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요거 딱 읽어보면 생각나는 말, 우리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쪽이야, 그죠? 그리고, 왜 사냐건 웃지요, 이 19절. 이, 우리나라 19절 탑 10을 뽑아라 그러면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유명하고, 시는 그렇게 뭐, 아주 뭐,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 있는 시는 아닌데, 이 시가.
이형기의 낙화,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 19절하고 29절들이, 이런 19절들이 우리나라 현대시 19절 탑10에 속하는 그런 19절이에요. 시는 유명하지 않지만. 왜 사냐곤 우찌오에서 나타나는 이 시적 화자의 태도는 달관적 태도. 달관적. 생각해 보세요. 속세를 자연 친화잖아. 고시조나 가사나 현대시의 이런 자연파 시인이나 보면은 대부분 다 속세를 떠나가는 거야. 그죠? 속세를 달관하지 않으면, 속세를 떠나갈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보려고 여기 왔지요. 그러면 속세 달관했어요? 안 했어요? 속세 속에서 살려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든 발버둥 치려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달관한 거 아니야? 요 정도 돼야 달관한 거야. 그래서 왜 사냐건 웃지요. 달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조가 바로 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시의 시는 우리 문학교과서에 딱 한 편 실려 있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음에 달관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우리 현대 시인들이 있어요. 박목월. 다음에 천상병. 그러니까 요런 시인들 시가 딱 나와가지고 시적 태도를 물어본다? 무조건 달관 답해. 그냥 답이야, 그게. 시는 820편이지만 우리 공시에 나오는 시인들은 많아봐야 한 40명, 50명.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시인들이 약 21, 너댓 명. 그거는 제 단과책이나 제 그 종합반 책에서 한 페이지로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한 페이지 반인가로. 그거 꼭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것부터가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지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집을 좋아해, 이렇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뭐 한다고? 농사 진다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속 꼬여. 꼬신다고. 바로 이때 구름은 세속적인 유혹을 의미하겠죠. 아무리 세속적인 유혹이 있어도 나는 글로 돌아가지 않겠다. 새 노래는 공짜로 들을 수가 있다. 여기 살면.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시다, 드시다, 먹다의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강냉이 정도는 내가 그냥 줄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농촌 또는 자연의 어떤 인심 이런 게 표현되죠. 왜 사냐건 웃지요. 너 왜 거기서 사니?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할 적에 무슨 대답을 하겠어, 그죠? 그냥 바보처럼 그냥 한번 웃는 거로 끝낸다. 요게 바로 달관적 태도예요. 정답은 미의식, 우암이냐, 순곱이냐, 골개미냐, 비장미냐, 하여튼 간에 좀 아름다워, 이 생활이. 그리고 이 시적 화자는 이런 생활 지금 현재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암이지. 현재 하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시적 화자가 현재 이런 생활을 하고 있잖아. 시적 화자가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오면은 내가 강냉이 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고미는 아니지. 자, 다음에 비평의 관점, 문예 비평의 관점. 네, 문예 비평의 관점은 크게 무슨 관점, 따라해 작품 내적 관점, 작품 외적 관점. 다음에 작품 내적 관점을 내재적 관점. 다음에 절대주의적 관점, 다음에 심미주의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심미주의, 찾을 심자, 미 아름다울 미자. 다음에 외적 관점에는 따라합니다.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 옆에 다른 말로 반영론적 관점을 모방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을 생산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을 수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시험 문제에 이 용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론, 생산론, 수용론 이 용어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은 이걸 또 몰라. 모방, 누가 모방을 해? 독자가 모방을 해. 여러분들 TV나 또는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면 특히 영화관 앞에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 보고 나오면 꼭 영화관 앞에서 그 흉내내는 애들이 있어요. 모방한다고 모방. 다음에 표현론, 생산론, 누가 표현하고 누가 생산을 해 작품을? 작가가. 다음에 효용론, 수용론, 반영론, 모방론은
뭐 사회상이네, 사회상. 시대상. 다음에 효용론과 수용론. 누가 작품을 수용을 해, 받아들여? 독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예비평의 관점 문제는 수능에서는 영구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나오더라고. 근데 작년에 지방직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박목월 씨를 가지고, 박목월의 나그네를 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시 문제는 작년 문제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시 문제는 거의 작품을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공시는. 작가나 이런 개념 갖고 푸는 문제예요. 자, 89번 기억의 관점에서 작품을 본 것은 하고 문제 물었네. 수필,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라는 수필이 나왔죠. 현재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말하는 수필은 중수필이 아니라 경수필을 이제 수필이라고 하고, 중수필, 에세이라고 하는데 중수필은 거의 논설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수필이 만약에 출제가 되면 우리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 비문학으로 보여. 논설문으로. 근데 이 경수필은 어떻게 쓰여진다고? 앞쪽에 자신이, 그러니까 수필은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의 중간 형태라고 이제 규정을 해요. 그래서 형식은 서사문학이, 산문문학, 내용은 서정문학. 그래서 수필의 작가를 말할 때는 소설은 작가, 뭐 서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는 화자, 서정적 자 이렇게 얘기하죠. 수필의 작가도 작가라고 하지 않고 시적 화자 또는 서정적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필에서는 내용을 따질 때는 시적인 용어를 써. 형식을 따질 때는 소설에서 쓰는 용어를 써. 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수필은 형식적으로는 서사문학이고 내용적으로는 서정문학으로 본다고. 시로 본다고. 그리고 이 경수필,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문학적인 수필은 앞부분은 주로 시적 화자, 즉 서정적 자아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소한 일들, 이런 것을 한자성어로 따라해 신변잡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그런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을 신변잡기라고 그래. 그런 신변잡기가 쓰여져 있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요, 그 신변잡기로부터 시적 화자가 이끌어낸 인생의 진리,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그래서 수필을 처음에 한 줄, 두 줄 딱 읽는 데 보니까 수필이야. 자, 나에게는 무척 아끼는 두꺼비 연적이 하나 있다. 가끔씩 들곤 하던 골동품 가게에서 본 곳인데 비록 모습은 아주 못생겼지만 나는 그것을 무척 좋아한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수필 같아, 느낌이. 그럴 때는 중간에 건너뛰고 뒤에서 한 두세 문장 정도를 읽어도 그 뒤에 이제 주제가 형성돼 있으니까. 끝에 가가지고 이제 너의 못난 생민새로 보아 기억. 너의 주인, 이때 너의 주인은 그 두꺼비를 만든 사람. 그 두꺼비를 만든 사람. 또한 못나고 어리석은 호인일 것이며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조선 사람일 것이다. 여기 보면 뒤에 나오죠. 너를 만들어준 너의 주인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의 주인 할 적에 이 글을 쓴 사람, 작가 이렇게 지금 대답한 사람이 하나 들렸는데 그 친구는 뭐가 문제냐? 뒤를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너를 만들어준 너의 주인 나오잖아요. 그죠? 너의 주인은 뭐예요? 너를 만들어준. 그러면 시로 말한다면 이게 시인. 두꺼비 연적으로 만다면 이거를 두꺼비 연적이 시라면 이 너를 만든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시인, 작가가 되는 거죠. 그럼 작가랑 관련 있는 관점은 무슨 관점? 표현론적 관점이죠.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관점? 무슨 관점? 우리가 누구야? 우리. 독자. 우리에게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태도, 요게 그 작품의 교훈,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어? 우리한테 줬다. 우리가 독자야. 그러니까 효용론적 관점이지.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무슨 관점?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 그죠? 작가에 관한 얘기도 안 나오고, 독자에 관한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반영론적 관점이에요. 권력의 속성.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작품은 바로 그 박정희 정부를 그 풍자하는 작품이에요. 3번 읽어봐, 시작. 누가 나와요? 작가. 이게 표현 원적 관점이죠. 4번 읽어봐. 네. 197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 무슨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죠. 다음에 5번. 무슨 관점? 네, 인물. 다음에 서술자. 얘네들은 다 어디 있는 애들? 작품 안에 있는 애들. 작품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했죠. 작품 내적 관점이 되겠죠. 내재적 관점. 여기 나오는 5작품은 다 꼭 공부해놔야 되는 작품들이에요. 최인훈의 광장, 다음에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음에 이태준의 해방전후,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황순원의 독 짖는 늙은이, 작년에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황순원 작품이 앞으로 나온다면 이젠 나올 수 있는 작품 하나가 더 남아있어. 이리도. 이리의 무리. 네, 이리도라고 이리의 무리. 무리 도자 써가지고. 그런 조금 그 제목이 특이한 작품이 있는데 요게 조금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4년 전인가 수능에 나왔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시에 뜰 때 됐어, 이리도도. 황순원 그러면 우리 현대시에서 어떤 존재와 비견할 만한 사람이에요? 김소월과 비견할 만한 사람이죠. 황순원 그러면. 아직도 김소월, 황순원 작품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황순원의 아드님이 바로 시인 황동규. 황동규 시인도 이제 거의 이제 80대 중반 구순을 바라보고 있을걸? 자, 표현기법, 예,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이거 뭐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큰 의미 없고, 거기 비유법에 직유법, 다음에, 직유법에는 요런 말들이 쓰인다, 이게. 마치 뭐뭐처럼 듯이 뭐뭐 인양 뭐뭐 같은. 직유법은 직유법과 은유법의 차이점이 뭐예요? 직유법은 원관념을 직접 표현해. 그래서 누님같이 생긴 꽃, 그러면 꽃의 원관념은 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을 뭐에 비유해서? 꽃에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은유법은 은자가 무슨 은자? 숨길 은자예요. 숨길 은자, 스물 은자. 그래서 은유법은 원관념을 문장 속에 표현을 안 해. 숨겨놔. 그래서 진짜 가장 어려운 비유법이 바로 이 은유법이에요. 그래서 흔히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다 은유법 쓰고 있는 문장들을 출제를 해. 그러면 어려워져, 문제가. 그때 A는 B요 할 적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A는 B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 A가 보조관념, B는 원관념 이런 게 아니라고. 두 개 다 보조관념이 싫어. 원관념이 없어야 은유법이야. 원관념이 직접 문장이 나오면 그건 직유법이라고, 직유법.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럴 적에 호수에 밑줄을 쳐놓고 원관념 찾아라. 내 마음이 원관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호수처럼 평화롭다, 기쁘다 이런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는 은유법. 내 마음은 호수처럼 평화롭다, 호수처럼 뭐 기쁘다, 잔잔하다. 뒤에 붙는 뭐뭐처럼 뭐뭐뭐뭐 하다. 요게 원관념. 그렇게 표현하면 그게 뭐가 돼요? 직유법이 되죠. 다음에 3번의 대유법이죠. 대유법.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한유법이 있는데 요거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대유법이 뭔가만 알고 있으면 돼. 다음에 4번 무슨 법? 중의법. 예,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봐라. 요거 잘 나오죠. 수의법으로. 이때 벽계수는 사람의 이름, 사람의 별명이면서 동시에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이죠. 거기 보면은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종장에 하나 이 시조는 내가 읽을수록 기가 막혀. 명월 원래 뜻은 밝은 달인데 이 명월이 바로 황진이의 기생명이에요. 기생명. 황진이는 자기가 시를 쓸 때 썼던 필명이 황진이. 기생할 때 썼던 이름은 명월이. 자, 다음에 명월이 만공산하니에 5번 무슨 법? 의성법. 의성법과 의태법 할 적에 쓰이는 단어들을 의성어, 의태어라고 그러고 의성어, 의태어를 묶어서 음성상징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성상징어 또는 감각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에 속한다고 했죠. 다음에 화류법과 무슨 법? 예, 의인법. 화류법은 생명이 없는 놈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선생님,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이거 혹시 화류법 아닌가요? 개도 속살거려요? 개는 짖지요. 속삭이지 못하죠. 속삭이는 건 사람만 하는 거야. 자, 다음에 풍유법자입니다. 풍유법. 예, 속담이나 격언을 가지고 쓰는 방법. 다음에 따릅니다. 상징법. 예, 상징은 언어적 약속이다. 그러므로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외워야 한다. 그래서 상징에는 따릅니다. 객관적 상징, 원형 상징, 예, 전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그랬죠. 온 인류가 다 약속을 해. 비둘기는 뭘 상징해? 이렇게 약속하면은 객관적 상징, 원형 상징. 다음에 용은 뭘 상징해? 신성. 혹시 이 중에 용꿈을 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용꿈은 태몽이래요. 근데 태몽은 주변 사람들이 꿔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가에서 중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용꿈을 꾸면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용꿈을 꾸면은 큰일 나요. 왜? 왕족이 아닌 데서 왕이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럼 영린이지, 영모. 그래서 평민 중에, 우리나라 옛날 얘기, 그런 옛날 얘기 많잖아. 평민 중에 용꿈을 꿔서, 그래서 그 아들을 버리는, 죽이진 못하고 버리는. 근데 나중에 그 아들이 큰 일을 이루는 뭐 그런 영웅소설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서양에서의 용은 오히려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사악한 존재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서양의 전설에 보면, 옛날 설화에 보면은요, 용을 사냥하러 다니는, 용을 죽이러 다니는 사냥꾼이 드래곤 헌터라고 용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용을 왜 사냥을 해? 용이 나쁜 짓 하니까. 동양에서 용 사냥꾼이 있다? 얘는 벼락마저 뒤질 놈이야. 어디 감히 용을 죽여, 그죠? 이렇게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른 상징을 무슨 상징? 전통적 상징, 신화적 상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개인적 상징, 요게 시험 문제 나오죠. 특히 개인적 상징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시인 김수영. 김수영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대표작. 풀, 또 눈, 또 폭포, 또 사령. 요 정도는 아셔야 돼. 김수영 워낙 우리 공시에 잘 나오는 작가예요. 특히 진보정부하에서 최고 잘 나오는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수영이에요. 김수영 다음에 그 작년에 나왔던 그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이런 작가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신동엽 시인이 나왔다는 건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온 거야. 다음에 박목월 시인 또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온 거고, 그죠? 자, 다음에 강조법. 예, 강조법. 강조법 중에 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강조법이 반복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시어나 어떤 식구가 2번 이상 반복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꼭 그거 체크해야 돼. 반복은 왜 해? 강조하려고. 강조는 왜 해?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반복법을 잘 쓰는 시인이 바로 김수영이야. 김수영의 시는 무지하게 단순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단순한 것들이 굉장히 웅장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서양의 클래식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이에요. 그렇게 통계가 나왔대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곡가는
딱 일본 놈 같이 생긴 놈이 있어, 모차르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웅장한 걸 좋아해. 근데 베토벤의 음악이 웅장한 이유는 단순해서. 베토벤 음악이 원래부터, 내 또 여기 또 번데기 앞에서 내가 주름 잡는다 지금. 베토벤 음악이 원래부터 웅장했던 음악이 아니야, 얘가. 귀가 먹으면서부터 웅장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 먹고 쓴 작품들이 다 웅장한데 왜 그러냐? 단순하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예전에 들었던 사람이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음이 현란한 음을 못 써. 그죠? 단순한 음을 가. 단순한 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웅장해지니까 단순한 게, 이게 김수영 씨가 굉장히 웅장해 보여요. 단순해서. 그래서 반복법, 그리고, 민중저항시는 단순해요. 민중저항시는 왜, 누구 읽으라고 쓴 시요? 민중계층. 근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민중계층들의 대다수가 한글조차도 못 읽었어. 그러니까 모아놓고 내가 쓴 시를 읽어줘야 돼. 듣고 이해를 해야 돼. 듣고 이해하려면 시가 훨씬 더 쉬워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저항시는 쉬워집니다. 그래서 시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아니, 안 해. 이제 안 해. 시험 볼 때 되니까. 역시 민중저항시도 민중계층들한테 어떻게 쉽게 들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식구절을, 중요한 식구절을 계속 반복시켜버려. 그러면 귀에 꽂히잖아. 그죠? 그래서 반복법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첫 번째 과장법 알지요? 다음에 점층법 알지요? 김수영의 눈은 살아있다. 마당끼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끼에 떨어진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이렇게 1년이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가는 그 수사법을 이제 만들었지, 우리가. 점층적 반복법이라고. 점층적 반복법. 요즘에는 점층적 반복법을 쓰는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반복법만 하나 써도 그게 강조가 된 건데, 점층법까지 같이 쓰니까 2번 강조가 된 셈이지. 다음에 점강법은 점층법의 반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다음에 비교법, 따라만 하세요. 비교법. 다음에 열거법, 대조법. 대조법하고 구분해야 될 게 대꾸법이야. 대꾸법은 유사한 같은 통사구조로 반복시키는 방법을 대꾸법이라고 해. 그럼 통사구조가 같으려면 문장 성분이 뭐가 같아야 돼? 서술어. 왜? 서술어가 같으면 앞에 딸려 나오는 자릿수가 같죠, 그죠? 자릿수가 같으면 통사구조가 같아지지. 그래서 서술어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얘는 일단 대꾸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대조법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법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대꾸법이 돼야 돼. 그래서 이 2개 절이 의미가 유사해. 그러면 그냥 대꾸법으로 끝난 거야. 근데 의미가 서로 반대야. 뭐 어디까지 간 거야? 대조법까지 간 거야. 따라합니다. 영탄법, 반복법, 반복법, 어떤 강조법 중에 가장 잘 쓰이는 거죠. 다음에 억양법, 미화법, 연쇄법. 연쇄법 하면 나오는 시조가 바로 이거지요. 누구의 무슨 시조? 예, 이황의 도산 12곡 중에서 발췌한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고인도 시작. 잘 나오는 시조죠. 예. 연쇄법 그러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빠나. 이렇게 앞뒤로 계속 반복시키는 거. 자, 다음에 현재법, 다음에 명령법, 다음에 도치법. 실은 이 도치법, 변화법도 강조법의 일종이에요. 서리법, 다음에 대꾸법. 대꾸법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꾸법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시가 원래 우리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 양반들이 썼던 한시, 이 한시를 처음 배울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대꾸법이야. 그러니까 한시는 거의 100% 대꾸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를 썼던 양반들이 조선시대 초기에 뭘 써? 전기에 시조를 써.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시조도 대꾸법이 많아요.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 그 문학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현대 시인들 아니에요. 현대 시인들도 엘리트들이에요. 현대 시인들 초기 1920년대, 30년대 현대 시인들은 다 한시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한문부터 배운 사람들이지 한글부터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1900년대 초반기에는요.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는 한문을 오히려 먼저 배웠어. 한글보다.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시에도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대꾸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어법, 역설법. 이 반어법과 역설법이 강조법, 의미를 강조하는데 가장 강한 강조를 할 수 있는. 반어법은 표현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하지만 그 표현 의도가 강조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그 의미를 알고 듣는 사람도 그 의미를 알지요. 그죠? 그다음에 역설법은 반대되는, 의미가 반대되는 두 단어가 꼭 나와야 돼. 같이. 그것도 나란히 이어져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병치, 따라해. 병치, 나란히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병치라는 단어가 무슨 설명이 나와서 무슨 시의 표현법에 관한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 그 보기에 병치라는 단어가 보여.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역설법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에 모순형용, 따라해. 모순형용. 이것도 역설법 설명하는 거야. 다음에 문답법, 도노법, 인용법, 생략법, 경구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90번. 누구의 무슨 작품일까요? 이런 장르를 뭐라고 그래요? 폐관문학. 그죠? 폐관문학. 뭐 실제 공시에서는 요 정도 작품이 나오면 밑에 작가명과 작품명이 쓰여져 있는데 일부러 이 문제집은 내가 빼버렸어.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자, 이 곡의 참화설. 폐관문학 그러면 아까 현대 수필 있죠? 수필하고 구성 원리가 똑같아요. 앞쪽에 신변잡기, 뒤쪽에 주제 형성 이렇게. 폐관문학 그러면 이 참화설이 유명하고 다음에 경설이라는 폐관문학 작품이죠. 경설. 다음에 슬견설. 따라하면서 적으세요. 슬견설. 다음에 이옥설, 주옹설. 요렇게 5개가 폐관문학 작품은 가장 출제가 많았던.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꼭 제 블로그에 가면 이거 다 있어요. 5작품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세요. 문학은 읽는 거야, 읽는 거. 자, 참화설, 빌릴 차자에 빌 차자. 말을 빌려 탄 이야기.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수필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이 나와. 여의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 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 걸어감으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지금 상황으로 말하자면 내 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꽤 오래됐죠. 25년이 넘었으니까. 차가 완전히 아니다. 차를 내가 다른 차로 바꾸는데 새 차를 신청해놓고 내가 타던 차가 일찍 팔려가지고 한 일주일 차가 없이 살게 됐는데 내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라서 바로 밑에 동생한테 차를 빌렸는데 이 친구 차도 거의 뭐 이제 꺼질 듯한 차야. 이게 동생이 미리 얘기를 해줬어. 오빠 이거 저 차가 오래됐으니까 걔도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하여튼 제일 싼 거 중고차 막 맛이 가려고 하는 걸 사가지고 타고 다닐 때였었는데 한 1년 탔어요. 그래 그나마도 이거 시동도 꺼지고 잘 퍼지니까 조심해서 타야 돼. 그때 나는 그거라도 좋지. 괜찮아. 줘. 퍼지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나서 빌린 날 다음 날 첫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동네 바로 앞에 큰 오거리가 있는데 오거리에 차가 퍼진 거야. 그것도 오거리 한 중앙에서
아우 진짜 진땀 나더라고요. 차는 왔다 갔다 하죠. 차량은 많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를 끌고 이제 문 열고 끌고 어떻게 대충 옆에다 세워도 그때 막 동생을 향해서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바가지로 할 게 없잖아, 그죠? 분명히 동생이 얘기를 해줬고 미리. 그러니까 빌릴 때 그때 마음은 그거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막 욕하죠. 그 얘기야, 그 얘기.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는 좋은 차를 빌렸어. 아주 좋은 벤츠 같은 거. 프라이드 타던 놈이 차 잘 나가죠. 기분은 좋은데 너무 잘 나가면 또 위험해, 느낌이. 불안하죠. 떨어지는 근심을 며치 못하였다.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까지가 참마설의 앞부분이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빌리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법정의 무소유란 수필이랑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곡의 참마설이에요. 무소유. 다음 글에 나타난 진술의 특징과 유사한 것, 바로 앞에까지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한쪽은 좀 들떨어진 말, 한쪽은 좋은 말 이렇게 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번, 1번은 무슨 법? 수사법이 이렇게 나오면 은유법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2번은 이것도 은유법, A는 B다. 이런 형식으로 나왔죠. 3번, 이거는 됐고 대조는 안 돼요. 푸른 거하고 높은 거하고는 서로 이 의미상 대조가 안 되지. 다음에 4번, 요게 대조법이죠. 그래서 요 작품에서 이 곡의 참마설에서 앞에는 들떨어진 말, 뒤는 좋은 말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91번 비유법 중 다른 하나를 찾아라. 1번 무슨 법? 은유법. 누구의 시? 김광균의 추일서정이란 시에서 발췌가 된 거죠. 다음에 2번 무슨 법? 속담을 인용하고 있죠.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하면 풍요법이라고 했죠. 풍요법. 받아 적지만 말고 찍잖아 지금 저거. 자꾸 대답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에 너무 받아 적는 데만 열중을 하면요 이 시간에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 받아 적는 시간밖에 안 된다고. 저기 찍고 있, 저거 찍는 거 저거 여러분들 못 봐요? 볼 수 있잖아요. 하긴 그래. 저거 찍은 것까지 보느라고 내 얼굴을 2번 보면 얼마나 징글 맞을까. 이해는 하는데 눈 감고 수업 들으세요. 아니면 화면을 내려. 화면만 내리면 되잖아. 그죠? 거기다가 저 배용준이나 누구 뭐 현빈이나 이런 얼굴 올려놔. 그래 놓고 소리만 들어. 자, 3번. 3번은 무슨 법? 얇은 사하양 고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고이 접어서 나비 같다 이런 뜻이야 이게. 직유법이 되겠죠? 4번 문학작품의 체험은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여행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이것도 은유법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답은 2번, 3번인데 실은 3번 얇은 사하양 고가는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이거를 이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은유법이고 이걸 아까처럼 의역을 해. 그래버리면 뭐가 돼? 직유법도 돼. 그러니까 직역 있는 상태로 보면 은유법이 A는 B다니까. 근데 나빌레라를 의역을 해서 나비와 같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근데 그런 문장이 또 하나 있어. 4번 여행과 같다. 되잖아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데 은유법이야. 여기에다가 뭐뭐 같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뭐가 돼? 직유법이 돼. 그러니까 은유법과 직유법은 왔다 갔다 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은유법과 직유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 문장 상태만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같다, 뭐처럼 뜻이 이게 없으면 그냥 은유법. 그런 말이 조금이라도 보여. 그럼 뭐요? 직유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유법과 직유법을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많이 돼.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은유법과 가장 가까운 수사법은 왔다 갔다 한다고 얘네들은. 자, 다음에 92번 청살리 읽어 시작.
표준어를 쓰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 학생들 중에 청산리라고 읽는 학생이 있네. 따라해 청살리. 청살리. 예, 유마드입니다. 청살리. 다음에 나 읽어 시작. 누구 작품? 네, 성산문의 시조죠. 요거 다 중위법이죠. 이때 뭐 간은 아까 설명했었고 나는 수양산은 백이 숙제가 타죽은 산 수양산 중국에 다음에 이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조 수양대군. 다음에 93번 표현 방식이 다른 하나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자, 역설법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작가 한용운, 김소월은 반어법. 김소월 작품이 나왔어. 그리고 표현법을 물어봐. 무조건 뭐 묻는 거? 반어법 묻는 문제야. 한용운 시가 나왔어. 표현 방법 물어봐. 뭐 묻는 문제야? 역설법 묻는 문제야. 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의 역설법이 많은지는 설명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불교의 역설적인 진리를 쓰기 때문에 역설법이 많습니다. 자, 1번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역설법 맞나요? 예, 고와서 서러워라. 누구의 무슨 시? 조지훈의 승무. 이 정도는 팍팍팍 나와야 돼. 너무 흔한 시예요. 너무 흔한 시. 2번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누구의 무슨 시?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할 적에 고와서 서러워라는 서러울 정도로 고와 보인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역설법은 두 개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강조해주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강조해주기도 하고 그때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요. 역설법 표현을 쓰는 이런 문장을 주고 그 역설법 쓴 부분에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지금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역설법 썼냐 안 썼냐 이것만 체크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 문제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도 문제가 나와. 찬란한 슬픔, 왜 봄을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했을까? 뭐라는 무슨 꽃, 언제 피는 꽃, 봄꽃. 꽃의 상징적 의미는 생명, 그렇죠. 상징적 의미는 외우라고 그랬죠. 아까 배웠던 이형기의 낙화, 거기도 꽃이 나오죠. 그 꽃도 역시 생명을 상징해요. 그때 봄꽃은 언제 폈다가 언제죠? 벚꽃, 대표적인 우리가 그 놀이라는 말을 붙이는 꽃 유일하게 벚꽃밖에 없죠. 벚꽃놀이. 뭐 무궁화꽃 놀이 이런 거 없잖아, 그지? 또 놀이라는 말을 붙이는 또 식물이 하나 있어. 식물의 이름은 아니고 하여튼 뭘 붙여. 봄에는 벚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그죠? 그때만 놀이를 붙여. 나머지는 놀이 붙는 식물이 없어요, 별로. 아무튼 간에 벚꽃은 봄에 폈다가 봄에 지는데, 그러므로 이 모란도 봄에 폈다가 봄에 지는 꽃, 봄꽃이야. 개나리도 봄에 폈다가 봄에 지죠. 그때 모란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꽃이라고 불렀어? 화왕, 꽃의 왕, 화왕개, 써놔, 화왕개. 화왕개, 설총의 화왕개, 여입니다, 여의, 개, 지켜야 될 것. 화왕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거 설하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나와요. 화왕개란 글도 우리 시험에. 그때 이 모라는 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봄에 핀다는 것은 탄생, 봄이 모란에게는 탄생의 계절. 그러므로 찬란한 계절이야. 하지만 봄에 그러니까 모란에게 봄은 또 소멸, 죽음의 계절이야. 그러니까 슬픈 계절이야.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계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음에 몇 번 하다가? 93번 하다가죠.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누구 무슨 시? 백석의 여승. 기억나십니까? 1년에 나오죠. 1년에. 이거는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직유법이죠. 4번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누구의 무슨 시? 윤동주의
십자가. 괴로웠던 행복한 요게 역설법이죠. 다음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무슨 시? 이건 알겠지요. 정지용의 유리창 그죠? 지금 여기 93번에 나와 있는 19절들은요 다 유명한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 시들이에요. 이 시들이. 그래서 혹시 오늘 적어놨다가 기억에 잘 안 나 이 시 중에 한 편이 조지훈의 승모가 뭐였더라? 집에 가서 빨리 공부하세요. 다음에 94번 등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요 부분이죠. 반어법이죠. 1번 찬란한 슬픔의 보험 역설법.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누구의 무슨 시? 깃발. 네. 유치환. 또 참 유명한 시죠. 다음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한용운 시죠. 너는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다. 아까 나왔던 조지훈 시죠. 다음에 일을 망쳤으니 그 다음에 그래 잘해. 망쳤는데 뭐가 잘해. 5번이죠. 95번 춘향전에서 발췌가 됐습니다. 춘향전 두 이자가 아니오라 외한 이자 입으로 소이다.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 동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법. 96번 백석의 여승 여기 있네요. 백석 그러면 백석의 주제의식은 일제에 의해서 파괴된 가정 공동체 또는 인정의 회복. 다시 한번 일제에 의해서 파괴된 가정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또는 인정을 회복하자는 그런 주제로 시를 많이 썼어요. 이 양반이. 대표적인 작품이 여승도 있고 다음에 고향이라는 시도 있고 다음에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박 씨 봉방이란 긴 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8원 10원이 아니라 8원 8원 이것도 바로 그 일제시대 때 깨진 가족 공동체. 근데 백석의 시 중에 이제 나올 만한 시는 수라도. 맞다. 수라도일 거예요. 저 거미 얘기 나오는 거. 뭐 애미 거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새끼 거미가 나왔고 수라도는 참 저 소설 이름이다. 수라. 그 수라가 바로 아수라 지옥을 말하는 거죠. 수라가. 임금님 드시는 수라 아니에요. 그다음에 백석의 시의 특징. 일정한 서사 구조를 지닙니다. 즉 서사 구조 이야기시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백석의 시는 쉬워요. 쭉 읽어보면 돼요. 그냥. 자 1년서부터 여승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1년 시작. 2연 네, 3번 4연 참 슬픈 시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대부분이 그 여자들 중에 그 뭡니까 머리 깎고 중이 된 분들은 대부분 이런 무슨 사연이 있어. 남자들 중에 머리 깎고 중이 된 분들은 대체적으로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집에서 도저히 못 먹이는 사람들을 그 부모네들이 못 키우니까 절에 이제 갖다 바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직자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내가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부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스님도 되고 하는 거지. 옛날 얘기지 이게 이제. 자, 산꿩도 설계 우른할 적에 이 산꿩은 감정이입이 된 객관적 상관물이죠. 정답 1번. 저물도 내 마음 같아. 내 마음과 같다. 시적 화자의 마음과 같은 게 바로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지. 넘어갑니다. 시에 의해 시의 함축적 의미. 읽어 시작.
시 문제 중에 가장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며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가 이 함축적 의미를 묻는 문제야. 어떻게 보면 가장 시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때 함축적 의미를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포괄적 의미, 내포적 의미, 시적 의미, 원관념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때 원관념에 대비되는 관념이 보조관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조관념은 뭐를 표현한 거야? 원관념을 표현한 거야. 원관념을 대신해서 표현한 게 보조관념이야. 즉 원관념은 필자가 본래 표현하고자 한 대상 또는 의미를 원관념, 함축적 의미, 내포적 의미, 다음에 포괄적 의미 또는 시적 의미라고 그러는 거고,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대신해서 쓴 거. 그러면 어떤 시에 어떤 단어에 밑줄을 쳐놓고 그거에 대한 원관념이나 또는 함축적 의미를 묻는다는 얘기는 그 밑줄 친 단어는 보조관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지시하는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에요. 하나의 대상이에요. 두 개가 아니라, 각각 두 개가 아니라 바로 보조관념은 원관념을 지시하기 때문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지시하는 대상은 어떤 대상? 같은 대상. 그때 원관념과 보조관념, 즉 여기 함축적 의미를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 첫 번째, 일단 문제를 만나면 이 방법을 먼저 써봐. 이 방법 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돼.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시어를 해석을 해봐. 긍정적으로.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이 시어를 긍정적으로 썼는지 부정적으로 썼는지. 다음에 이미지 문제. 다음 중 서로 다른 이미지. 이렇게 문제 나와도 그 이미지 묻는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문제는 이미지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미지 문제겠네. 그러고 이거 시각적 이미지야, 청각적 이미지야, 후각적 이미지야 이렇게 푸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것도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그냥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걸로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런데 해보니까 4개 선택지 중에 1개가 부정적이고 3개가 긍정적이면 그 1개가 답이지.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2개가 부정적이고 2개가 긍정적이야.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써야 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수사법의 비유와 상징이에요. 시인들이 함축적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유와 상징이에요. 그때 상징은 뭐라고 그랬어? 언어적 약속이에요. 그때 비유와 상징에 따라서 비유로 표현했느냐 상징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함축적 의미가 서로 달라져요. 그러므로 첫 번째 가를 게 뭐야? 지금 이 밑줄 친 단어가 있는 문장이 이 19절이 상징을 걸어놨는지 비유를 걸어놨는지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돼.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서 해석이 되면 상징이 걸려 있는 거고 해석이 안 되면 비유가 걸려 있는 거고. 그때 내가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었죠.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 할 적에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고? 근데 과연 그 시에서도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할지는 두고 봐야 알아. 그런데 어떤 19절이 있어? 성북동 비둘기가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비둘기 밑줄을 쳐놓고 얘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가 떴다고 쳐.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는 하늘을 한 바퀴 돌 수 있어 없어? 있어. 저 중앙공원 비둘기 생각하면 안 돼요. 걔네들 하도 처먹어가지고 날지를 못해. 원래 비둘기는 날라야 정상이. 고도 비만 비둘기 요즘에 많아가지고 또 비둘기들이 사람들이 잘해주니까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 사람을 오히려 쫓아와. 뭘 주니까. 날라요. 비둘기는 닭이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비둘기는 날라. 그러면 이 비둘기에는 상징이 걸려 있는 거야? 비유가 걸려 있는 거야? 상징이 걸려 있는 거야. 상징이 걸려 있으면 외운 대로 가면 돼. 비둘기는 뭘 상징해? 그래서 그 시의 뒤쪽에 보면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런 표현이 나와. 바로. 근데 비유가 걸려. 만약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오. 내가 아까도 그 예문 나왔었죠. 그때 내 마음이 호수일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석이 안 된다고. 비유적인 해석은 돼도. 그럴 때는, 비유가 걸렸을 때는 뭐요? 문맥적 의미로 추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상징이 어려워, 비유가 어려워. 비유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 학생들한테는. 왜? 암기는 잘하거든, 우리가. 그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조할 때 호수에 밑줄이 딱 쳐져 있고요. 원관념 찾아라.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내 마음의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오려면 내 마음이 어때야 돼? 잔잔하고 맑고 투명하고 깊고 좀 그래야지. 즉 내 마음이 평화롭다.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다. 그러니까 배 타고 와라. 그럼 내 마음이 원관념이 아니라 뭐야? 내 마음이 행복한 상태가, 그 상태가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 의미가 걸려있을 적에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비유가 어렵고, 비유 중에서 특히 은유가 어려워, 은유가. 원관념을 감춰놓기 때문에. 자, 봅시다. 출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네, 이미 다 설명했어요, 내가. 풀이 전략까지 다 설명했어, 지금. 자, 유치환의 바위란 작품이 하나 나왔죠. 읽어봅니다. 내 죽으면 시작. 네, 내가 뭐가 되겠다고? 왜? 왜? 그거 풀면 주제 나오잖아, 그죠? 그거 풀면 주제 나와요. 유치환 그러면 무슨 시인? 생명파 시인. 우리나라에 생명파 시인 그럼 두 명 있어요. 유치환과 서정주. 근데 서정주는 본격적인 생명파 시인이 아니에요. 서정주는 워낙 작품을 많이 써가지고 1기, 2기, 3기로 나뉘는데 서정주가 1기 때 시들이 생명파 시예요. 주로 이제 우리 그 서정주 작품 중에 우리 공시에 많이 출제되는 작품들은 주로 3기 때 작품들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실질적인 생명파 시인은 유치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치환 바로 위에 친형이 또 되게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극작가 유치진. 예, 그분이 유치환의 친형이에요, 바로. 치자 돌림. 유치진, 유치환, 그죠?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이지. 옛날 진주고등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 이 예술계에. 윤희상. 그분도 거기잖아요. 통영. 진주고 나왔잖아요. 다음에, 뭡니까, 토지 썼던 박경리. 진주 여고 출신이에요. 그거 많아요. 진주고등학교가 참 그 예술가가 많이 탄생학교예요. 자, 봅시다. 유치환 그러면 주제의식은 열렬한 생명의식의 추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렬한 생명의식의 추구. 그러면 유치환이 그렇게 추구했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유치환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생명에서 깃발 1월 다음에 또 받아 적기만 한다. 따라 자꾸 따라해야 돼. 다음에 요 바위 요런 작품들이 있어요. 요런 작품들. 다음에 그 유치환은요. 윤동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성적인 어조를 썼던 굉장히 시가 강해. 지금도 이 시도 그렇죠. 그런데 유치환 시 중에 유일하게 좀 부드러운 시가 있어.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하는 유치환의 행복이라는 시. 내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그 이육사도 굉장히 강한데 이육사 시 중에도 좀 부드러운 시가 한 편이 있죠. 그래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와 얘네들이. 이육사의 청포도. 그 시는 이육사 시 안 같아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다음에 부드러운 시의 대명사 그러면 김영랑이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이고 그죠? 근데 김영랑 그러면 복을 차고 이건 이육사보다 더 세. 그러니까 그런 좀 그 시인들 중에서 어떤 시인의 특징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벗어나는 시들 이런 시들이 출제가 되고 복을 차고도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하여튼간 내가 나온다면 나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 봅시다.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까 참 그 생명이라는 게 뭐야? 생명. 본질적 자, 현실적 자 기억나세요? 시인들은 우리 자아를
우리 인간의 모습을 두 개로 딱 구분을 해. 현실적 자아와 본질적 자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아는 좀 물질 또는 욕망 이런 거에서 본능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아예요. 본질적 자아는 내면적인 거로 뭐요? 얘는 이성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현실적인 자아로만 살아간다. 너무. 가끔씩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던 무슨 자아, 본질적인 자아 쪽으로 한번 갔다 오자. 이거를 유치화는 그 본질적 자아를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고, 윤동주는 그러한 행위를 자아 성찰이라고 표현한 거고, 김춘수는 그런 본질적 자아를 뭐라고 표현해서 꽃이라고 표현한 거고. 대부분 철학시들이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시들이 그런 자아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런 시를 쓴 작가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금방 파악이 된다고. 그래서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바로 본질적 자아예요. 생명, 이게 바로.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애련, 희로, 이게 바로 유치환 선생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감상주의예요. 이 시가 언제 탄생한 시 같아?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유치환 시인도 굉장히 연세가 많은, 돌아가셨죠. 일제시대 때 시를 썼던 그런 시네요. 그러니까 나름 이 시도 어떻게 보면 저항적인 의미는 있긴 있어. 그죠? 일제시대 때 감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살면 일제와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환 시인은 저항시는 들지는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온갖 고통과 실현을 의미하겠죠. 억년, 비정, 감정이 없는 상태, 즉 감상주의가 아닌 상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아주 냉정한 상태. 이성이 꼿꼿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뭐야? 바위야, 바위. 한묵,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내면적이라는 얘기지. 겉으로 표현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내면적이 아니고 외향적인 거고,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이게 바로 윤동주가 말하는 자아성찰이에요. 즉 안으로 자아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내가 뭘 만날 수 있어? 생명을 만날 수가 있어. 드디어 생명, 본인이 추구하는 생명까지도 망각을 해.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초생명까지 가는 거야. 흐르는 구름, 먼 월뇌의 이 두 대상은 바로 내가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에요. 현실적인 유혹들.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아주 잘 드는 칼로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도 한 번에 베질 않고 썰어. 얼마나 아플까. 옛날에 그래서 망나니들한테 우리 가족이 이제 내일 사형을 당해. 그러면 우리 이제 보호자들이 전날 밤에 망나니, 그 사형 집행을 하는 망나니한테 떡하고 술을 해가 고기하고 갖고 가가지고요, 제발 죽일 때 한 칼에 쳐달라고. 고통이 좀 덜하게.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망나니들이요, 칼로, 안 되는 칼로, 날 빠진 거, 이 빠진 칼 가지고 가가지고 몇 번을 쳐, 몇 번을. 그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어떤 극한적인 고통이 와도 그걸 다 참아내, 다 이길 수 있는 초국적인 어떤 뭔가를 초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러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 감정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주제는 초국적인 삶의 의지를 표방하는 시입니다. 대부분 유치환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치환 시의 특징, 끝에 가가지고 죽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죽어도 이렇게 난 할 것이다. 다음에 이육사, 똑같은 성질을 가진 놈들 두 놈이 나왔네 지금, 그죠? 근데 한쪽은 생명파 신이고 한쪽은 민족 저항 신이고. 자, 이육사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특징이 바로 시적 승화. 이 네 글자예요. 시적 승화. 따라해. 시적 승화. 주로 이 시적 승화는 저항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의 뭐랄까 하나 용법?
방법, 시를 쓰는 방법, 표현 기교인데 일단 시적 승화가 되려면 앞쪽에 시적 상황이 부정적이어야 돼. 뒤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꿔놔야 돼. 그걸 시적 승화라 그래. 대부분 민족 저항시든 민중 저항시든 저항시에서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쪽은 부정적이야. 뒤쪽에 가면 그 부정적인 걸 뭘로 바꿔놔? 긍정. 그거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이육사야. 자, 1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연. 삼년 네, 이 작품의 표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연 끄트머리에 부정명령문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말하라, 아니라, 못해라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방하는 듯한 이육사의 성질머리하고 똑같지요.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이때 봄과 꽃은 세속적인 유혹, 일제의 유혹을 의미해요. 낡은 거미집은 바로 국권을 빼앗긴 우리 조국을 의미하죠. 끝없는 꿈길, 이때 끝없는 꿈길, 육사가 추구했던 끝없는 꿈길은 독립, 광복이죠. 이육사 선생이 아마 찾아보면 알겠지만 1944년 10월인가 12월에 돌아가셨어. 내가 기억하기에. 그러니 광복을 10개월도 채 앞두지 않고 참 안타깝지요. 이런 분들이 광복을 보셨어야 되는데 광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차라리 그게 나아.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봤으니까 그죠. 다음에 3년에 보면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까지 상황이 부정적이야.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정말 못 이길 정도가 돼. 도저히 이 세상에서 못 살 정도 되면 내 스스로 죽겠다요. 차라리 그게 낫지. 바람, 일제 유혹이죠. 여기에 내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저항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97번. 가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문제는요. 시가 두 개 나오면 꼭 나와요.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나면 두 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 먼저. 자기가 편한 것 쪽으로. 그래서 공통점이니까 이 시에도 적용되고 이 시에도 적용될 거 아니야. 잘 선택하면 시 하나만 잘 선택하면 답이 나와요. 이게. 자, 1번 강건한 어조로 굳은 의지를 다짐하였다. 절대적인 초월의 경지를 희구하였다. 유치원의 바위 하나만 선택해도 1번, 2번 다 떨어지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는 이 유치원의 바위는 아니야. 유치원 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육사는 왜 저항시라고 그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일제와의 싸움이에요. 외부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하고 싸우면 저항이야. 근데 내가 나한테 싸우면 그건 저항이 아니야. 다음에 상징물, 상징적인 소재, 바로 바위. 다음에 제목 자체가 교목이잖아. 지금 이육사의 제목이. 그것도 다 상징적인 그러한 시어들이죠. 기억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을 나에서 찾으래. 기억. 아의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정답 설명 들었으니까 답 딱 보이죠. 그죠? 알면 풀어요. 시는.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